너는 왜 내 아들의 사진을 들고 있니? 무덤 앞에 한 소녀가 앉아 있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다. 낡은 옷을 입고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그 아이는 사진을 들고 울고 있었다. 이 소녀는 왜 백만장자 아들의 사진을 들고 울고 있었을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고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곳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소녀는 천천히 일어나 태준을 바라보았다. 눈물과 빗물로 범벅이 된 얼굴에서 두려움과 슬픔이 동시에 비쳤다. 아이는 한참을 말없이 태준을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자신은 이지은이라고 오빠를 보러 왔다고 대답했다. 태준의 머릿속에 물음표가 가득 찼다. 민우에게는 동생이 없었다. 외아들이었다. 그렇다면 저 아이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태준은 더욱 다그쳐 민우를 어떻게 아는지, 왜 오빠라고 부르는지, 그 사진은 어디서 났는지 물었다. 소녀는 몸을 떨며 민우 오빠가 자신을 돌봐줬다고, 자신을 살려줬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오빠가 직접 준 거라고 말했다. 태준은 소녀의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무덤 앞에 놓인 조그만 의자에 앉으며 소녀에게 천천히 설명해 달라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어떻게 민우를 알게 되었는지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비는 계속 내렸다. 태준은 자신의 우산을 소녀 쪽으로 기울이며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들으면 들을수록 자신이 아들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 먼저 태준 자신의 이야기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었다. 강태준은 맨손으로 시작해서 대기업을 일군 입지전적 인물이었다. 어린 시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온갖 고생을 다했다. 신문 배달을 하고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며 대학 등록금을 벌었다. 남들이 놀 때 일했고 남들이 잘 때 공부했다.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온 결과 30살에 작은 건설회사를 차렸다. 처음에는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만 했지만 성실함과 꼼꼼함으로 신뢰를 쌓아갔다. 그리고 40이 되었을 때는 중견 건설사로 성장했다. 태준은 자신의 아들만큼은 자신처럼 고생하지 않기를 바랐다.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고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려 했다. 민우는 유치원부터 사립학교를 다녔고 과외 선생님이 줄을 섰다. 피아노, 미술, 태권도, 영어, 수학 빈틈없는 스케줄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태준이 놓친 것이 있었다. 바로 아들과의 시간이었다. 회사를 키우느라, 돈을 버느라 태준은 항상 바빴다. 아들의 학교 행사에도 거의 참석하지 못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날도 한 달에 손에 꼽을 정도였다. 민우는 그런 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착한 아이였다. 공부도 잘했고 말썽도 부리지 않았다. 아버지가 바쁜 걸 이해한다고 괜찮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말 괜찮았을까? 태준은 이제야 깨달았다. 아들이 무엇을 좋아했는지, 무엇을 꿈꿨는지, 어떤 친구들과 어울렸는지 자신은 거의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을. 아들과 대화라고 해봐야 성적이나 진로에 대한 이야기뿐이었다. 태준이 기억하는 마지막 제대로 된 대화는 민우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사회복지학과에 가고 싶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태준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경영학을 전공해야 한다고, 회사를 물려받으려면 그게 맞다고 주장했다. 민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민우의 방에서 낮게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태준은 들었지만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어차피 아들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민우는 명문대 경영학과에 입학했다. 태준이 바라던 대로였다.
회사를 물려받을 후계자로 키우려던 계획이 착착 진행되는 것 같았다. 그런데 대학 4학년 여름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교통사고였다. 민우는 새벽 3시에 외곽도로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트럭과 정면 충돌했다. 즉사였다. 너무 갑작스러웠고 너무 허무했다.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은 순간을 태주는 평생 잊을 수 없었다. 새벽 4시 잠에서 깬 태주는 처음에 장난 전화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니 그럴 리가 없었다. 하지만 병원 영안실에 도착해서 차가운 시신을 확인하는 순간 태준의 세상은 무너졌다. 태준의 세상은 그날 완전히 무너졌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죽은 아들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장례식에는 수백 명이 찾아왔지만 태준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마치 물속에 잠긴 것 같았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후회였다. 아들과 제대로 된 대화 한번 나눠보지 못한 것. 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지 못한 것.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 것. 민우가 고등학교 때 했던 그 제안,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싶다던 그 간절한 눈빛을 왜 무시했을까? 아들의 꿈을 짓밟으면서까지 자신의 뜻을 강요한 것이 맞았을까? 아내 수진도 아들의 죽음을 견디지 못했다. 그녀는 점점 말이 없어지고 방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태주는 아내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자신도 무너져 있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의 고통 속에 고립되어 갔다. 결국 1년 후 둘은 이혼했다. 수지는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들이 묻힌 이곳에 있으면 미칠 것 같다고 했다. 태주는 말리지 않았다. 사실 자신도 매일 죽고 싶었으니까. 수지는 아들이 묻힌 이 땅을 떠나 미국으로 갔다. 남은 것은 태준 혼자였다. 3년이 흘렀지만 고통은 여전했다. 아니, 어쩌면 더 심해졌다. 회사는 더 커졌고 돈은 더 많이 벌었지만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물려줄 아들도 자랑할 아들도 이제 없었다. 큰 집에 혼자 사는 태주는 밤마다 아들의 방문 앞에 서곤 했다. 문을 열 용기는 나지 않았다. 3년 동안 그 방은 그대로였다.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마치 민우가 곧 돌아올 것처럼. 태주는 눈앞의 소녀에게 다시 집중했다. 아이는 여전히 떨고 있었다. 추운 것인지 두려운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태주는 옷을 벗어 소녀의 어깨에 걸쳐주며 천천히 이야기해도 괜찮다고, 자신은 화내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소녀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은이는 지금 11살이었다. 민우를 처음 만난 건 3년 전, 그러니까 자신이 8살이었을 때였다고 했다. 아니, 정확히는 3년하고도 2달 전이었다고 말했다. 민우 오빠가 죽기 2달 전이라고. 그날도 비가 내렸다고 지은이는 말했다. 자신은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했다. 아니, 그곳은 집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다고. 엄마의 남자친구는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둘렀다고 했다. 엄마는 말리다가 함께 맞았고 지은이도 맞았다고. 그날 밤은 특히 심했다고 지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회상했다. 남자는 술에 잔뜩 취해서 엄마를 때리기 시작했다고. 지은이는 무서워서 구석에서 떨고 있었다고 했다. 그때 남자가 자신을 향해 다가왔다고. 지은이는 본능적으로 달렸다고 말했다. 맨발로 잠옷 차림으로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고 지은이는 계속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고. 그냥 무작정 달렸다고. 숨이 차고 발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다고.
뒤에서 남자가 쫓아오는 것 같았다고. 얼마나 달렸을까? 지은이는 한 편의점 앞에서 쓰러졌다고 말했다. 너무 추웠고, 너무 무서웠고, 너무 아팠다고.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고. 그 사람이 바로 민우였다고 지은이는 말했다. 태주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아들이 그런 일을 했다고? 자신은 전혀 몰랐다. 민우는 편의점에서 나오다가 쓰러진 지은이를 발견했다고 지은이는 설명했다. 오빠는 깜짝 놀라 아이를 깨우려 했고 상황을 파악한 뒤 자신의 차로 지은이를 옮겼다고 했다. 히터를 틀고 자신의 재킷을 덮어줬다고. 그리고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다고. 지은이는 저체온증이었다고 말했다. 다행히 심하지는 않았지만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 의사가 말했다고 했다. 민우는 밤새 지은이 곁을 지켰다고. 다음 날 아침 지은이가 깨어났을 때 민우는 부모님이 어디 계시냐고 집이 어디냐고 물었다고 지은이는 말했다. 하지만 지은이는 말할 수 없었다고 했다. 말하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할까봐, 다시 맞을까봐 무서웠다고. 민우는 상황을 대충 짐작한 것 같았다고 지은이는 계속했다. 오빠는 더 이상 다그쳐 묻지 않고 대신 자신이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전한 곳을 찾아줄 거라고 말했다고. 그 후 민우는 놀라운 일들을 했다고 지은이는 눈을 빛내며 말했다. 먼저 아동보호기관에 연락했다고 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렸다고. 그 사이 민우는 지은이를 자신의 원룸에 머물게 했다고. 물론 조심스럽게 오해가 없도록 했다고. 아이가 잘 수 있게 침대를 내주고 자신은 바닥에서 잤다고. 태주는 충격을 받았다. 아들이 원룸에 살고 있었다고? 분명 부모와 함께 집에서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민우는 매일 지은이에게 밥을 사줬다고 지은이는 말을 이었다. 새 옷도 사줬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야기를 들어줬다고. 지은이는 처음에는 말이 없었지만 점점 마음을 열었다고 했다. 자신의 엄마 이야기를, 힘들었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놨다고. 민우는 화내지 않았다고 지은이는 강조했다. 동정하지도 않았다고. 그냥 들어줬고 이해해줬다고. 지은이에게 그것은 처음 경험하는 따뜻함이었다고.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들이 그런 따뜻한 사람이었다니. 자신은 왜 몰랐을까?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은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태주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아들이 그런 일을 했다고? 자신은 전혀 몰랐다. 아니, 알 수가 없었다. 민우는 그 당시 부모님과 함께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원룸이라니? 태주는 민우가 원룸에 살았다고 했는지 분명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무슨 말이냐고 물었다. 지은이는 고개를 저으며 민우 오빠는 집에서 나와서 혼자 살고 있었다고 말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오빠는 그곳을 좋아했다고 덧붙였다. 태준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다. 민우가 집을 나갔었다고? 언제? 왜? 자신은 전혀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인가? 그제야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었다. 민우가 대학 4학년 초반 독립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태주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집에서 편하게 다니면 되는데 왜 굳이 나가냐고 돈 낭비라고 말했다. 그때 민우는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었다. 태주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민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태주는 아들이 포기한 줄 알았다. 하지만 알고 보니 민우는 몰래 나간 것이었다. 부모 몰래 원룸을 구하고 그곳에서 살면서 집에는 가끔씩만 들렀던 것이다. 태주는 그것조차 몰랐다. 워낙 바쁘다는 핑계로
아들의 일상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우가 집에 없는 날이 많아도 그저 학교 일이 바쁜가 보다 생각했다. 주말에도 민우를 보지 못하는 날이 많았지만 태준 자신도 주말에 골프를 치러 가거나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느라 바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다. 지은이는 계속 이야기했다. 민우 오빠는 혼자서도 잘 살고 있었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다고,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했고 주말에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태주는 충격받았다.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용돈은 충분히 줬는데? 아니, 정말 충분했을까? 태주는 매달 민우의 통장에 100만 원씩 넣어줬다. 대학생으로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독립해서 살려면 원룸 월세, 생활비, 교통비, 턱없이 부족했을 것이다. 민우는 왜 더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아니, 어쩌면 말했는데 태준이 듣지 않았던 것일까?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졌다. 민우는 자신의 생활비를 벌면서도 지은이를 도왔다고 지은이가 말했다. 아동보호기관에서 연락이 오기까지 한 달 넘게 지은이를 돌봤다고. 밥을 사주고 옷을 사주고 학용품도 사줬다고.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민우는 더 많은 알바를 했다고 지은이는 설명했다. 잠을 줄이면서까지. 지은이는 그게 미안했다고 말했다. 오빠가 자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랬다고. 그래서 한 번은 자기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었다고. 하지만 민우는 단호하게 반대했다고. 절대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말했다고. 대신 민우는 다른 방법을 찾았다고 지은이는 계속했다. 아동보호기관과 계속 연락하며 지은이를 위한 안전한 곳을 찾았다고. 그리고 지은이의 엄마도 찾아냈다고. 엄마는 남자친구에게서 도망쳐 쉼터에 있었다고. 하지만 딸을 찾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고. 민우는 엄마와 지은이를 만나게 해줬다고 지은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모녀의 재회였다고. 둘은 울면서 서로를 안았다고. 민우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고 한다. 태주는 무덤을 바라보았다. 저 차가운 땅 아래 잠든 아들이 자신이 알지 못했던 그 많은 선한 일들을 했다니. 태주는 평생 돈을 버는 데만 몰두했다. 자선사업이라고는 세금 공제를 위한 형식적인 기부가 전부였다. 하지만 아들은 달랐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 제사장 복선과 암시 마이너스 사진의 의미. 하지만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지은이는 말을 이었다. 엄마와 지은이가 함께 살 수 있는 곳이 필요했다고. 쉼터는 임시 방편일 뿐이었다고. 하지만 엄마는 일자리가 없었고 돈도 없었다고. 민우는 고민했다고 지은이는 말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원룸을 엄마와 지은이에게 내줬다고. 보증금과 월세를 대신 내주기로 했다고. 자신은 다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태주는 또 하나의 기억을 떠올렸다. 민우가 죽기 한 달 전쯤 집에 돌아온 적이 있었다. 태주는 출장에서 막 돌아와 피곤한 상태였다. 거실에서 민우와 마주쳤을 때 아들은 짐을 싸온 것처럼 큰 가방을 들고 있었다. 태주는 어디 다녀오냐고 물었고 민우는 그냥 친구 집에 있다가 왔다고 대답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마지막 대화가 그토록 무의미한 것이었다니. 지은이는 그때의 일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민우가 이사 가던 날 자신에게 사진을 건네줬다고 했다. 바로 지금 지은이가 들고 있는 그 사진이라고. 민우는 이 사진을 간직하라고 힘들 때마다 보라고 말했다고 지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했다. 그리고 자신을 오빠라고 생각해달라고 했다고.
비록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동생이라고. 지은이는 울면서 고마워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약속했다고. 꼭 열심히 살겠다고. 오빠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민우는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착하게 살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고 말했다고 지은이는 회상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살라고 했다고. 그게 진짜 잘 사는 거라고 말했다고. 태주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졌다. 민우는 자신에게는 한 번도 하지 못한 말을 지은이에게는 했던 것이다. 행복하게 살라는 말, 자기 자신을 위해 살라는 말. 민우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아버지의 기대 때문에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자신의 꿈을 접고 경영학을 공부했는데 그 후 민우는 가끔 지은이와 엄마를 찾아왔다고 지은이는 계속했다. 밥을 같이 먹고 지은이의 숙제도 봐줬다고. 엄마가 식당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도와줬다고. 그렇게 2달이 흘렀다고. 그리고 그날이 왔다고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우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이라고. 지은이는 뉴스를 통해 그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고. 며칠 전에 봤던 오빠가, 그렇게 환하게 웃던 오빠가 죽었다니 말이다. 장례식장을 찾아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다고. 자신이 누군지 설명할 방법이 없었고 어른들이 받아줄 것 같지도 않았다고. 태주는 장례식 때를 떠올렸다. 3일 동안 수백 명이 다녀갔다. 회사 사람들, 거래처 사람들, 친척들. 하지만 민우의 진짜 친구들은 얼마나 왔을까? 민우가 도왔던 사람들은 누가 왔을까? 태주는 그때 너무 슬픔에 빠져 있어서 조문객들의 얼굴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다. 대신 지은이는 무덤을 찾았다고 말했다. 장례가 끝나고 혼자 있는 시간에 몰래 찾아왔다고. 그리고 오빠에게 말했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3년 동안 매달 이곳을 찾았다고. 오늘은 오빠가 돌아가신 날이라 꼭 와야 했다고 지은이는 말했다. 비가 와도 우산이 없어도 와야 했다고. 오빠와의 약속이었으니까라고. 태주는 지은이를 바라보았다. 11살밖에 안 된 이 작은 소녀가 3년 동안 매달 이곳을 찾아왔다니. 아버지인 자신도 바빠서 매달 오지 못했는데 아들의 기일과 제사 때만 찾아왔는데 이 아이가 민우의 진짜 가족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태주는 지은이의 이야기를 듣고 말을 잃었다. 자신이 알던 아들과 지은이가 말하는 아들이 너무 달랐다. 아니, 자신이 아들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다. 민우는 그저 모범생이고 말 잘 듣는 착한 아들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 민우는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 독립적이고 타인을 돕는 따뜻한 청년이었다. 태주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다. 비가 와도 상관없었다. 눈물이 흘러나왔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속으로 되뇌었다.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해서,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아들과 진심으로 대화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태주는 지은이에게 물었다. 민우가 사고 나던 날 새벽 어디를 가고 있었는지 아냐고 물었다. 지은이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도 모른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오빠가 전화를 했었다고 말했다. 내일 아침 일찍 볼 일이 있다고, 나중에 보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태주는 경찰 조사 기록을 떠올렸다. 민우는 사고 당시 외곽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새벽 3시에 그곳을 갈 이유가 뭐였을까? 경찰도 태준 자신도 그 이유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단순히 음주운전 트럭과의 불운한 충돌로 결론지었다. 트럭 운전사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5%의 만취 상태였고 중앙선을 침범했다. 명백한 가해자가 있고
사고 원인이 분명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단서가 생겼다. 민우는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였을지도. 태주는 지은이에게 더 물었다. 민우가 당시에 다른 사람을 돕고 있었는지, 혹시 아는 게 있는지 물었다. 지은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다고 대답했다. 민우 오빠가 죽기 일주일 전쯤 전화 통화를 하는 걸 우연히 들었다고 말했다. 오빠는 누군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이 꼭 도와줄 거라고 말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리고 다음날 오빠는 지은이에게 물었다고 한다. 만약 누군가 정말 힘들어하는데 법적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물었다고. 지은이는 어린아이라 잘 몰랐지만 오빠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태주는 직감했다. 민우의 죽음에는 뭔가 더 있다.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 누군가를 돕다가 누군가를 구하다가 그래서 위험에 빠진 것은 아닐까? 태주는 지은이에게 자신이 조사해 보겠다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은이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다. 지은이는 엄마와 함께 살고 있다고 대답했다.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고 자신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민우 오빠 덕분에 새 삶을 살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태주는 지은이의 낡은 옷과 해진 신발을 보았다. 비에 젖은 옷은 얇았고 신발은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었다. 엄마의 식당 수입으로는 넉넉하지 않은 게 분명했다. 태주는 자신이 도와주고 싶었지만 지은이와 엄마가 받아들일지 확신할 수 없었다. 태주는 결심했다. 민우가 도왔던 이 아이를 자신이 계속 돌보겠다고. 그게 아들에 대한 속죄이고 아들의 뜻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태주는 지은이에게 연락처를 물었다. 그리고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지은이는 처음에 거절했다. 아저씨가 나쁜 분은 아닌 것 같지만 엄마가 낯선 사람을 조심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태주는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이 민우의 아버지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한 젊은 남자였다. 검은 양복을 입고 꽃다발을 든 남자는 태준과 지은이를 번갈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남자가 사장님이 여기 왜 계시냐고 물었다. 그리고 지은이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다. 오랜만이라고, 잘 지냈냐고 물었다. 태준도 그 남자를 알아봤다. 회사 직원 중 한 명이었다. 이름은 박준혁이었다. 그런데 왜 여기 있을까? 준혁이 설명했다. 자신은 민우의 대학 동기였다고 말했다. 절친한 친구였다고. 그래서 매년 이날이면 찾아온다고 덧붙였다. 태주는 놀랐다. 민우의 친구가 자기 회사 직원이었다니. 아니, 생각해보니 민우가 추천해서 뽑은 신입사원이었다. 당시에는 그저 아들이 친구를 챙기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태주는 그때도 면접에 참석하지 않았다. 인사팀에 맡겨두었다. 민우가 강력하게 추천했다는 보고만 받았을 뿐이다. 준혁은 지은이를 보며 혹시 사장님께 민우 이야기를 해준 거냐고 물었다.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준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준혁이 태준에게 사실 자신도 오늘 사장님께 말씀드릴까 고민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민우에 대해서, 그리고 민우가 죽던 날에 대해서라고 덧붙였다. 태주는 즉시 민우가 왜 그 새벽에 외곽도로를 달리고 있었는지 아냐고 물었다.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안다고 대답했다. 민우는 누군가를 구하러 가고 있었다고 말했다. 태준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진실에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준혁은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자고 제안했다. 근처에 작은 카페가 있었다고 말했다. 세 사람은 그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카페에 앉아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준혁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민우와의 추억을, 그리고 민우의 마지막 날들을 말하기 시작했다. 준혁과 민우는 대학 1학년 때 만났다고 준혁은 회상했다. 같은 반이었고 MT에서 처음 대화를 나눴다고. 둘은 금방 친해졌다고. 준혁은 민우가 재벌 2세라는 걸 알았지만 민우는 전혀 그런 티를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히려 민우는 조용하고 겸손했다고 준혁은 덧붙였다. 남을 돕는 걸 좋아했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다고. 대학 시절 내내 봉사활동을 했다고.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시설.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갔다고 했다. 준혁은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돈도 많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런 힘든 일을 하냐고 물었다고. 민우는 자신이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나눠야 한다고 대답했다고. 그게 책임이라고 말했다고 준혁은 전했다. 준혁은 그런 민우를 존경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기 시작했다고. 그 과정에서 둘은 더 가까워졌다고 했다. 태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부끄러웠다. 아들이 대학 시절 내내 봉사활동을 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아들의 주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방학을 어떻게 보내는지 관심도 없었다. 그저 성적표와 취업 준비 상황만 물어봤을 뿐이다. 4학년이 되었을 때 민우는 준혁에게 털어놨다고 준혁은 계속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민우는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힘들어했다고 했다. 아버지의 기대가 너무 컸고 그 기대에 부응하려니 숨이 막혔다고. 민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었다고 준혁은 말했다.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었다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았다고. 경영학을 전공하고 회사를 물려받으라는 게 아버지의 확고한 계획이었다고. 태주는 가슴이 아팠다. 아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니. 사회복지사. 돈도 많이 못 벌고 사회적 지위도 높지 않은 직업. 태준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민우에게는 그게 진정한 꿈이었던 것이다. 민우는 고민 끝에 타협안을 생각했다고 준혁은 덧붙였다. 일단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자고. 그리고 나중에 회사가 안정되면 사회공헌 부서를 만들자고. 그곳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자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그 전에 독립하고 싶었다고 준혁은 말했다. 부모님 집에서 나와서 혼자 살아보고 싶었다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고 싶었다고. 그래서 몰래 원룸을 구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준혁은 민우를 말렸다고 했다. 부모님께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낫다고 했다고. 하지만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고. 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또 싸우게 될 거라고 말했다고 준혁은 전했다. 태주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들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다니. 이해하지 못할 아버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아버지. 그리고 그게 사실이었다. 태주는 정말 아들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민우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다고 준혁은 말을 이었다. 겉으로는 부모님 집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룸에서 자급자족하는 삶이었다고. 힘들었지만 민우는 행복해 보였다고.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사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준혁은 전했다. 그러던 중 민우는 지은이를 만났다고 준혁은 계속했다. 준혁도 지은이를 알게 되었다고. 민우가 데려와서 소개했다고. 동생이 생겼다고
돌봐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준혁은 회상했다. 준혁은 걱정했다고 말했다. 민우가 너무 많은 걸 떠안고 있는 것 같았다고. 학교 생활, 아르바이트, 그리고 지은이까지. 하지만 민우는 괜찮다고 했다고. 오히려 보람차다고 했다고 준혁은 전했다. 그리고 지은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무렵 민우에게 새로운 일이 생겼다고 준혁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민우가 죽기 2주 전쯤 민우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다고 준혁은 말했다. 그날 준혁이 민우와 함께 있었는데 전화를 받은 민우의 표정이 심각하게 변했다고 했다. 전화를 끊은 민우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준혁에게 고등학교 후배로부터 온 전화였다고 말했다고 준혁은 설명했다. 후배가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고. 후배의 이름은 서연이었다고 준혁은 밝혔다. 민우보다 3살 어린, 그러니까 당시 25살의 여성이었다고. 서연은 고등학교 때 민우를 좋아했었다고 했다. 민우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동생처럼 대해줬다고 준혁은 덧붙였다. 서연은 대학을 졸업하고 한 중소기업에 취직했다고 준혁은 계속했다. 하지만 그 회사에서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받았고 거부했더니 업무상 괴롭힘이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서연은 회사를 그만두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다고 준혁은 설명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었고 상사는 그것을 빌미로 서연을 협박했다고. 회사를 그만두면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고 했다고 준혁은 전했다. 서연은 견디다 못해 민우에게 연락한 것이었다고 준혁은 말했다. 민우는 즉시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먼저 변호사 상담을 알아봤다고.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고. 서연의 계약서는 교묘하게 작성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다투려면 시간과 돈이 많이 들었다고 준혁은 설명했다. 민우는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다고 준혁은 말했다. 직접 회사를 찾아가서 서연의 상사를 만나기로 했다고. 그리고 정당하게 퇴사할 수 있도록 설득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상사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준혁은 목소리를 낮췄다. 민우가 찾아갔을 때 오히려 화를 냈다고. 상관없는 사람이 왜 끼어드냐고, 계약은 계약이라고 주장했다고 했다. 민우는 물러서지 않았다고 준혁은 말했다. 상사의 잘못을 지적하고 필요하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고. 그러자 상사는 민우를 위협했다고. 좋게 말할 때 물러가라고, 다치고 싶지 않으면 나가라고 했다고 준혁은 전했다. 민우는 그날 돌아왔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준혁은 계속했다. 계속 방법을 찾았다고. 그리고 서연의 회사가 다른 불법적인 일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다고. 직원들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고 세금을 탈루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민우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고 준혁은 덧붙였다. 서연과 다른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복사하고 증언을 확보했다고. 그리고 노동청과 국세청에 제보할 준비를 했다고 설명했다. 태주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아들이 그런 위험한 일에 뛰어들었다니.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아니, 말했다면 자신은 뭐라고 했을까? 아마도 위험하니 그만두라고,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사 측도 민우를 주시하기 시작했다고 준혁은 목소리를 더욱 낮췄다. 민우가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이라고 말했다. 준혁은 민우에게 경고했다고 했다. 너무 위험하다고, 그만두라고 했다고. 하지만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고. 서연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이걸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준혁은 전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다고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우가 죽기 전날 밤 서연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다고 준혁은 회상했다. 상사가 서연을 협박한다고 만나자고 한다고 했다고. 서연은 무서워서 혼자 갈 수 없다고 도와달라고 했다고 준혁은 설명했다. 민우는 즉시 가겠다고 했다고 준혁은 말했다. 만나는 장소는 외곽의 한 공장 창고였다고. 새벽 3시에 오라고 했다고. 이상한 시간과 장소였지만 서연이 급하다고 하니 민우는 갈 수밖에 없었다고 준혁은 덧붙였다. 준혁에게도 전화가 왔다고 준혁은 계속했다. 민우는 혹시 모르니까 자신이 가는 걸 누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장소와 시간을 알려줬다고. 그리고 만약 새벽 5시까지 연락이 없으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준혁은 전했다. 준혁은 불안했다고 말했다.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민우는 거절했다고. 혼자 가는 게 낫다고, 여럿이 가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했다고 준혁은 설명했다. 민우는 출발했다고 준혁의 목소리가 잠겼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다고. 새벽 3시 30분쯤 민우의 차는 외곽도로에서 트럭과 충돌했다고 준혁은 힘겹게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트럭 운전사는 음주운전 상태였고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이 났다고 준혁은 덧붙였다. 하지만 준혁은 의심했다고 말했다. 너무 우연치고는 이상했다고. 민우가 누군가를 고발하려던 바로 그 시점에 그 시간에 사고가 났다는 게 말이다. 준혁은 트럭 운전사를 찾아가 봤다고 말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고. 운전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준혁의 질문에는 입을 다물었다고. 혹시 누가 시킨 건 아니냐고 물었지만 운전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준혁은 설명했다. 준혁은 또 서연을 찾았다고 계속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회사를 그만두고 어디론가 떠난 뒤였다고. 연락도 닿지 않았다고. 마치 증발한 것처럼 사라졌다고 준혁은 말했다. 준혁은 확신했다고 말을 이었다. 민우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누군가 계획한 것이라고.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고. 경찰도 믿어주지 않았다고. 그저 슬픔에 사로잡힌 친구의 망상이라고 치부했다고 준혁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서 준혁은 혼자 조사했다고 말했다. 틈틈이 정보를 모았다고.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준혁의 목소리에는 좌절이 묻어났다. 태주는 준혁의 손을 잡았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고, 자신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태주는 준혁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다. 아들이 그런 일에 휘말려 있었다니. 그리고 자신은 전혀 몰랐다니. 태주는 자신을 자책했다. 만약 민우와 더 가까웠다면, 만약 민우가 자신에게 털어놨다면 아들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자신이 아버지로서 실패했기 때문에 아들이 혼자 위험에 맞서야 했고 결국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태주는 생각했다.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결심했다. 태주는 준혁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조사하겠다고, 그 회사와 상사를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도 도와주겠다고 했다. 사실 그동안 사장님께 말씀드릴까 고민했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민우가 부모님에게 자신의 일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려도 될지 확신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태주는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함께하자고 했다. 민우를 위해서, 그리고 진실을 위해서. 그날부터 태준과 준혁의 조사가 시작되었다. 태준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변호사팀도 구성했다. 준혁이 그동안 모은 정보를 바탕으로 서연의 전 직장을 조사했다.
첫 번째 조사 보고서가 올라오는 데는 한 달이 걸렸다. 보고서의 내용은 놀라웠다. 그 회사는 겉으로는 멀쩡한 중소기업이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불법의 온상이었다. 직원 착취, 세금 탈루, 심지어 횡령까지. 민우가 파헤치려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그리고 그 회사의 배후에는 더 큰 인물이 있었다. 지역 유지로 알려진 한 사업가였다. 이름은 김태식이었다. 그는 여러 개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정치인들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지역 신문에는 그가 자선사업가로 자주 등장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불법 사업으로 재산을 불렸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았다. 태주는 이제 알았다. 왜 민우의 사건이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었는지, 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권력과 돈이 진실을 덮어버린 것이다. 김태식은 지역 경찰서장과도 친분이 있었다. 정치인들에게 거액을 후원하고 있었다. 그의 영향력은 태준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하지만 태준도 만만치 않았다. 그도 이 바닥에서 오래 살아남은 사람이었다. 그도 인맥이 있었고 자원이 있었다. 무엇보다 이제는 목적이 있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아니, 원수를 갚는다는 표현이 맞을까? 태주는 고민했다. 이것은 복수인가 아니면 정의인가? 조사는 6개월이 걸렸다. 그 사이 태주는 민우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 준혁을 통해서, 지은이를 통해서, 그리고 민우가 도왔던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준혁은 태준을 민우가 봉사활동했던 곳들로 데려갔다. 첫 번째 장소는 한 고아원이었다. 민우는 대학 1학년 때부터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매주 토요일 오후면 어김없이 나타나 아이들과 놀아줬다고 원장 선생님이 말했다. 원장 선생님은 민우를 기억하고 있었다. 참 착한 청년이었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민우를 무척 따랐다고. 특히 한 남자아이는 민우를 형이라고 부르며 따라다녔다고. 그 아이는 민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밥을 먹지 않았다고 원장 선생님은 눈시울을 붉혔다. 태주는 그 아이를 만났다. 이제 12살이 된 소녀는 민우 형의 사진을 방에 붙여두고 있었다. 소녀는 태준에게 민우 형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고, 자기한테 축구도 가르쳐주고 공부도 도와줬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중에 커서 민우 형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다. 두 번째 장소는 한 양로원이었다. 민우는 여기서도 봉사활동을 했다고 준혁이 설명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말벗이 되어드리고 청소도 도와드렸다고. 양로원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민우를 손자처럼 아꼈다고 말했다. 민우가 올 때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줬다고. 젊었을 때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그리운 사람들 이야기. 다른 젊은이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지루해했지만 민우는 달랐다고.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해줬다고. 할머니는 민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눈물을 흘렸다. 세 번째 장소는 장애인 복지관이었다. 민우는 여기서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을 가르쳤다고 준혁이 말했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많은 인내심과 사랑이 필요한 일이었다고. 복지관 선생님은 민우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다고. 동정이 아니라 존중이었다고. 아이들도 그걸 느꼈다고. 그래서 민우를 무척 따랐다고. 한 아이는 지금도 민우 선생님은 언제 오냐고 묻는다고 선생님은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민우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지은이만이 아니었다. 노숙자에게 밥을 사주고 학대받는 아이들을 신고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싸웠다.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그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다. 사람들은 민우를 기억하고 있었다. 천사 같은 청년이었다고, 자신들의 삶을 바꿔준 은인이라고 말했다. 태주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울었다. 아들이 자랑스러웠고 동시에 자신이 부끄러웠다. 태주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나?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지 않은가. 민우는 짧은 생애였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자신은 긴 시간을 살았지만 무엇을 남겼나? 큰 회사? 많은 돈? 그게 다인가? 태주는 변하기 시작했다. 회사 경영 방식도 바꿨다. 직원들의 복지를 개선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했다. 민우가 원했던 사회공헌 부서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책임자로 준혁을 임명했다. 준혁은 처음에는 자신이 할 수 있을지 걱정했다. 하지만 태주는 믿는다고, 민우가 준혁을 믿었던 것처럼 자신도 믿는다고 말했다. 준혁은 그 말에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우의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었다. 증거는 충분히 모였다. 이제 검찰에 제출하면 되었다. 서연의 전 직장과 그 배후 인물들을 고발할 수 있었다. 민우의 죽음에 대한 재조사도 요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태주는 망설였다. 복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정의를 세울 것인가.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였다. 복수라면 간단했다. 태준의 힘으로 저들을 짓밟을 수 있었다. 회사를 망하게 하고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고 고통을 줄 수 있었다. 태준은 그럴 능력이 있었다. 돈도 있고 인맥도 있었다. 김태식을 완전히 파멸시킬 수도 있었다. 그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그의 명예를 짓밟고 그가 사랑하는 것들을 모두 빼앗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게 민우가 원하던 것일까? 민우는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민우는 정의를 위해 싸웠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 잘못을 바로잡는 것, 그게 민우의 목표였다. 태주는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고민했다. 복수의 유혹은 강했다. 아들을 죽인 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일일까? 준혁과 상의했다. 준혁은 말했다. 민우라면 정의를 택했을 거라고.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것, 그리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을 원했을 거라고. 준혁은 덧붙였다. 자신도 처음에는 복수하고 싶었다고. 민우를 죽인 자들을 직접 해치우고 싶었다고. 하지만 그게 민우를 기리는 길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민우는 폭력을 싫어했다고. 민우는 법과 정의를 믿었다고. 태주는 고민 끝에 결정했다. 정의를 택하기로 했다.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 그게 민우가 원하던 방식이고 그게 진정으로 아들을 기리는 길이라고 믿었다. 증거를 검찰에 제출하기 직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서연이 나타난 것이다. 3년 동안 종적을 감췄던 서연이 태준을 찾아왔다. 준혁을 통해 태준이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서연은 28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얼굴은 훨씬 더 늙어 보였다. 3년 동안의 두려움과 죄책감이 그녀를 늙게 만들었다. 서연은 태준과 준혁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자신 때문에 민우 오빠가 죽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계속 반복했다. 태준은 서연을 일으켜 세우며 천천히 이야기해달라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달라고 했다. 서연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그날 밤 민우를 부른 것은 서연이 아니었다고 서연은 털어놨다. 서연의 전 상사가 서연의 휴대폰을 빼앗아 민우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었다고.
민우를 유인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상사는 민우를 위협하려고 했다고 서연은 계속했다. 증거 수집을 멈추지 않으면 다치게 하겠다고 협박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새벽에 외진 곳으로 부른 것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우는 오지 않았다고 서연은 말했다. 아니, 도착하기 전에 사고가 났다고. 상사는 당황했다고. 자신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민우가 죽었다고. 처음에는 정말 우연한 사고라고 생각했다고 서연은 설명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진실이 있었다고 서연은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트럭 운전사는 상사의 지인이 고용한 사람이었다고. 상사의 상부, 즉 배우 인물이 민우를 제거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고. 상사도 모르게 말이다. 김태식이었다고 서연은 이름을 밝혔다. 김태식이 민우가 자신의 불법 사업을 파헤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그리고 민우를 제거하기로 결정했다고. 트럭 운전사에게 거액을 주고 민우의 차를 추돌하게 했다고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상사가 술에 취해 실수로 말한 것을 들었다고. 상사는 김태식이 뒤에서 일을 처리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고 그 사실에 겁을 먹었다고. 자신도 언제 제거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술을 마시게 되었고 취한 상태에서 서연에게 실수로 말해버렸다고 서연은 설명했다. 서연은 무서웠다고 말했다.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서 도망쳤다고. 시골로 내려가 숨어 지냈다고. 이름도 바꾸고 연락처도 바꾸고 모든 것을 버리고 숨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3년 동안 괴로웠다고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매일 밤 악몽을 꿨다고. 민우 오빠가 나타나는 꿈이었다고. 자신을 원망하는 꿈이었다고. 서연은 견딜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다 우연히 인터넷 기사에서 태준이 민우의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봤다고 서연은 계속했다. 작은 지역 신문 기사였지만 서연의 눈에는 띄었다고. 그 기사를 보고 결심했다고.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다고.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고. 그게 민우 오빠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연은 태준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상사의 이름, 배우 인물의 이름, 그날 밤의 상황, 그리고 나중에 들은 진실까지 모두 털어놨다. 그리고 자신이 녹음해둔 파일도 넘겼다. 상사가 술김에 한 말을 몰래 녹음한 것이었다. 그 당시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증거를 확보해둔 것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공개하기로 결심했다고 서연은 설명했다. 녹음 파일에는 상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김태식 회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것, 트럭 운전사에게 거액을 주고 사고를 위장했다는 것, 경찰 조사도 돈으로 무마했다는 것.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태주는 서연을 안심시켰다. 이제 괜찮다고, 자신이 지켜주겠다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서연은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3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게를 내려놓는 것 같았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증거도 증인도 있었다. 태주는 검찰에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살인이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로 했다. 기자회견장은 기자들로 가득 찼다. 대기업 회장이 직접 나서서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으니 관심이 클 수밖에 없었다. 태주는 단상에 섰다. 옆에는 준혁과 서연 그리고 변호사팀이 있었다. 태주는 준비한 원고를 펼쳤다. 하지만 원고를 보지 않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태주는 먼저 자신의 아들 민우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는지, 그리고 왜 위험에 빠지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설명했다. 그리고 3년 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혔다. 민우가 부당한 일을 바로잡으려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것, 그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범죄였다는 것을 폭로했다. 태주는 증거를 제시했다. 준혁이 3년 동안 모은 자료들, 사설 탐정의 조사 보고서, 그리고 서연의 증언과 녹음 파일. 모든 것이 김태식과 그의 조직을 가리키고 있었다. 기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질문이 쏟아졌다. 태주는 하나하나 답변했다. 냉정하고 차분하게 하지만 확고하게. 한 기자가 물었다. 이것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냐고. 태주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라고. 자신의 아들뿐만 아니라 김태식의 조직에 의해 피해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태주는 덧붙였다. 서연의 전 직장에서 일했던 직원들의 증언도 확보했다고. 그들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어떤 이들은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이것은 단지 민우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다뤘다. 민우의 이야기가 보도되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는지, 얼마나 용감하게 불의에 맞섰는지 세상에 알려졌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동시에 슬퍼했다. 인터넷에는 민우를 추모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젊은 세대는 민우를 영웅으로 여겼다. 민우처럼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생겼다. 김태식은 즉각 반박했다.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자신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변호사팀은 태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태준이 제출한 증거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 게다가 서연이라는 생생한 증인까지 있었다. 검찰은 무시할 수 없었다. 먼저 서연의 전 직장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회사의 불법 행위들이 드러났다. 직원 착취, 세금 탈루, 횡령. 상사는 체포되었다. 상사는 처음에는 버텼지만 증거가 쌓이자 결국 자백했다. 김태식의 지시를 받았다고,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태식도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그는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증거는 계속 나왔다. 트럭 운전사에게 돈을 건넨 기록, 통화 내역, 중간 연락책의 증언들이 쌓여갔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트럭 운전사의 자백이었다. 처음에는 입을 다물고 있던 운전사가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검찰과 협상했다. 진실을 말하면 형량을 감경해 주겠다는 제안이었다. 트럭 운전사는 모든 것을 털어놨다. 자신은 돈을 받고 민우를 제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자백했다. 그날 새벽 민우의 차를 미행하다가 외진 도로에서 일부러 충돌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술을 마신 척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도 미리 짜여진 각본이었다고. 김태식의 돈이 경찰 일부를 매수했다고 진술했다. 진실이 밝혀지자 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젊은 청년의 목숨을 빼앗았다는 사실, 그것도 정의를 실현하려던 선한 청년을 죽였다는 사실이 사람들을 분노케 했다. 언론이 들끓었다. 민우의 이야기가 연일 보도되었다. 그가 도왔던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했다. 지은이도, 고아원의 아이들도, 양로원의 할머니들도, 장애인 복지관의 선생님들도 모두 나와서 민우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말했다. 민우는 순식간에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 그의 사진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그 환한 미소의 사진이. 재판이 시작되었다. 배우 인물 김태식과 트럭 운전사, 그리고 서연의 전 상사가 모두 기소되었다. 태주는 매번 법정에 출석했다. 준혁도 서연도
지은이의 엄마도, 그리고 민우가 도왔던 다른 사람들도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재판 과정은 길고 힘들었다. 피고 측 변호사들은 온갖 법리를 동원해 무죄를 주장했다.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증인들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태식은 거액을 들여 최고의 변호사팀을 고용했다. 하지만 검찰도 만만치 않았다. 태준이 제공한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다. 그리고 여론도 검찰을 지지했다. 김태식을 처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수십만 명이 참여했다. 1년 후 1심 판결이 나왔다. 김태식은 살인교사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트럭 운전사는 살인죄로 징역 15년. 서연의 전 상사는 각종 노동법 위반과 공갈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김태식은 즉각 항소했다. 하지만 2심에서도 형이 유지되었다. 대법원까지 갔지만 최종 판결은 같았다. 징역 20년. 판결문을 듣는 순간 태주는 무덤덤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공허했다. 아무리 무거운 형을 받아도 민우는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법정을 나서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우를 기억하는 사람들, 민우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그들은 태준에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하다고, 민우가 자랑스럽다고, 정의가 승리했다고 말했다. 그제야 태준은 깨달았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택한 것이 옳았다는 것을, 민우가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을. 재판이 끝난 후 태준은 지은이를 다시 찾았다. 그동안 가끔 만나긴 했지만 이제는 제대로 돌봐주고 싶었다. 지은이와 엄마는 여전히 어렵게 살고 있었다. 엄마는 식당에서 성실히 일했지만 수입이 넉넉하지 않았다. 지은이는 학교에 잘 다니고 있었지만 학원은 꿈도 못 꿨다. 방과 후에는 집에서 혼자 공부했다. 태주는 제안했다. 자신이 지은이의 학비를 대주겠다고, 엄마의 생활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처음에 지은이 엄마는 거절했다. 너무 큰 은혜라고,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이미 민우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고, 더 이상은 폐를 끼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태주는 설득했다.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고, 자신이 받는 거라고 말했다. 민우가 시작한 일을 자신이 이어가고 싶다고, 그게 아버지로서 아들을 기리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지은이는 민우의 동생이나 다름없다고, 자신에게는 손녀 같은 존재라고 덧붙였다. 지은이 엄마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감사하다고,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지은이를 잘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그날부터 태준과 지은이의 인서연이 깊어졌다. 태준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지은이를 만났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지은이는 똑똑한 아이였다. 공부를 잘했고 꿈이 있었다. 나중에 커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 자신처럼 힘든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민우 오빠처럼 살고 싶다고 말했다. 태주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민우의 정신이 지은이에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태주는 지은이의 꿈을 적극 지원했다. 좋은 학원에 보내고 책도 많이 사줬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관심이었다. 태주는 지은이의 이야기를 들어줬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 이야기, 고민들을 경청했다. 민우에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태주는 지은이에게 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하고 관심을 가졌다. 학교 행사에도 참석했다. 지은이의 학예회에 가서 박수를 쳐줬다. 학부모 상담 때도 갔다. 선생님은 지은이가 정말 모범적인 학생이라고
특히 어려운 친구들을 잘 돕는다고 칭찬했다. 그것이 태준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지은이와 시간을 보내면서 태준은 자신이 민우에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씩 메워가는 느낌이었다. 물론 민우를 대신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민우가 사랑했던 아이를 돌보면서 태준은 민우와 다시 연결되는 것 같았다. 지은이도 태준을 좋아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무서운 아저씨였지만 알고 보니 따뜻한 분이었다. 지은이는 태준을 할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태준은 그 호칭이 좋았다. 민우를 잃고 공허했던 마음에 작은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았다. 태준은 회사도 바꿔나갔다. 민우가 꿈꿨던 회사,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회사로 만들고 싶었다. 먼저 사회공헌 부서를 확대했다. 준혁이 이끄는 이 부서는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 노숙자 쉼터 지원, 장애인 일자리 창출. 민우가 관심 가졌던 모든 분야에서 활동했다. 준혁은 열정적으로 일했다. 이것이 단순한 직무가 아니라 민우의 유지를 이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준혁은 주말에도 현장을 방문했다.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직원들도 그런 준혁을 따랐다. 태준은 회사 이익의 10%를 사회공헌에 쓰기로 결정했다. 이사회에서 반대가 있었다. 주주들의 이익을 해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태준은 밀어붙였다. 자신의 회사, 자신의 결정이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회사에도 이익이 된다고 설득했다. 실제로 그랬다. 회사의 이미지가 좋아졌다. 착한 기업이라는 평판이 쌓였다. 우수한 인재들이 지원했다. 특히 젊은 세대는 돈만 추구하는 회사보다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회사를 선호했다. 또한 직원 복지도 대폭 개선했다. 임금을 올리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육아휴직을 보장했다. 직원들이 행복해야 회사도 성장한다는 것이 태준의 새로운 철학이었다. 처음에는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직원들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생산성이 높아졌다. 회사의 이미지도 좋아져서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들었다. 재무적으로도 회사는 계속 성장했다. 무엇보다 태준 자신이 행복했다. 예전에는 돈을 버는 것만이 목표였다. 숫자를 늘리는 것, 경쟁사를 이기는 것,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이제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발걸음이 가벼웠다. 태준은 민우의 이름을 딴 재단도 설립했다. 강민우 기념재단이었다. 이 재단은 어려운 형편의 청소년들을 지원했다. 장학금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 진로 지도, 멘토링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은 당연히 지은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연이었다. 서연은 그동안 숨어 지내느라 학업을 중단했었다. 태준은 서연이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서연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기로 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지은이와 서연은 서로 알게 되었다. 둘 다 민우에게 도움을 받았고 민우를 그리워했다.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언니와 동생 같은 관계가 되었다. 서연은 지은이를 아꼈고 지은이는 서연을 따랐다.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다. 첫 해에는 10명의 학생을 지원했지만 2년 후에는 100명이 넘었다. 기부자들도 늘어났다. 민우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했다. 태준은 재단 운영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회사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많은 부분을 위임했다. 자신은 재단에 집중했다. 이것이 자신의 남은 인생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민우야, 아빠는 이제 행복해. 내가 없어서 여전히 슬프지만 내가 남긴 것들 때문에 행복해.
내가 보여준 길을 걷고 있어서 행복해. 고맙다, 아들아. 아빠의 인생을 바꿔줘서, 진정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줘서, 사랑한다, 민우야. 영원히. 민우는 떠났지만 민우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이것이 진정한 불멸이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위로해 주시고 따뜻한 격려의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